안녕하세요. 자폐성 장애 학생 교육 3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자폐성 장애 학생 교육 3주차 2교시 내용은 특별히 조기 중재에 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은 조기 중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기 중재를 하려면 조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빨리 아이의 그 증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중재하든 치료를 하든 교육을 시키든 이런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린 시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어떤 사인을 발견한다든지 그런 어떤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종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나이에 따라서 성장 기준, 발달 단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발달 단계가 이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의 수준을 모르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발달이 빠른 건지 늦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들의 발달 단계,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 어린이집의 그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의 그런 어떤 기능과 역량을 봐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못 미치는지 아니면 더 뛰어난지 이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아동의 행동을 기민하게 아주 신중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 일어나는 어떤 돌발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고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쾅 닫았을 때 이게 문제 행동인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그냥 힘들어서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인지 이런 것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문을 쾅 닫는 사람은 이게 무슨 파손 행동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루에 5번씩 문을 쾅 닫는다지 이러면 이거는 파손 행동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아동의 행동을 굉장히 기민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아이들이 호명 반응에 굉장히 그 지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10번 정도 불러야 한번 돌아볼까? 어떤 아동은 뭐 불러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아동들이 있어서 적지 않게 청각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각 장애 있을 수도 있고 청각 장애가 없다 할지라도 청각에 어떤 그 지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각 검사를 부가적으로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 보통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폐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칫 신중하게 관찰하고 평가한다 그래갖고 깨알같이 어떤 그 자폐 아동들과 비슷한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나서 이것으로 혹시 자폐가 아닌가 의심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폐증은 아닐 수 있고 아직까지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사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 적게는 한 80% 정도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서너 개 정도 해당된다든지 이러면 위험군으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5개월에 시작하는 옹알이가 있는데 이 옹알이가 결핍됐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 5개월쯤 되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옹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답니다. 이 옹알이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부분 언어 평가 테스트에서도 어떤 특정 그 나이에
옹알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알이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언어 지연의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고 또 의사소통 장애의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동안 옹알이를 하는지. 근데 옹알이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음악을 연주하거나 공연을 할 때 수없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 음악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신체적인 어떤 세련된 어떤 조정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굉장히 많은 대화와 언어 사용을 해야 될 때 사실 우리 언어를 만들어내는 이 조음 기관의 근육들이 미세 근육들입니다. 미세 근육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예리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연습을 하는 것 갖다 발성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발성 연습의 일환은 옹알이를 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 이 옹알이를 많이 못한다면 언어 지연의 사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의사소통의 장애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 시작하는 옹알이를 관찰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사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IT 좀 친근한 사람과 눈 맞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시기가 돼도 엄마나 아빠에게 눈 맞춤을 잘 주지 않는 그런 일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사실 눈 맞춤이 없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어떤 그 뚜렷한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눈 맞춤을 잘 하는 아이들도 많고 대부분이 눈 맞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계속 뚫어지게 보는 거는 눈 맞춤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능적 눈 맞춤이란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요. 기능적 눈 맞춤은 뭐냐면 필요할 때 눈 맞춤하는 겁니다. 사실 기능적 눈 맞춤이 없는 이 현상이지 눈 맞춤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면 이건 눈 맞춤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사람에게 눈 맞춤 안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관심이 그다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대신에 사물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어떤 개체, 물품, 실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또 좋아하는 그림 봅니다. 좋아하는 만화를 봅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쳐다봅니다. 중고등학생들 보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힐끗힐끗 곁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절대 보는 일 없죠. 예, 이건 누구나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선호 사물이나 선호하는 사람을 보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자폐 아동들이 사람에 대해서 눈 맞춤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 맞춤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상호작용이나 관심과 어떤 친근한 교제에 대한 그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성의 문제지 눈 맞춤의 문제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마이쮸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걸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지나가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맥도날드를 봤다 그러면 맥도날드를 가자고 자꾸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눈 맞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아이가 내는 소리를 엄마가 따라할 경우 아이들은 대부분 반응을 합니다. 아이가 우아우아 했는데 엄마도 우아우아 하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이 소리를 모방한 엄마의 소리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폐 성향을 가진 아동들의 특이한 점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이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릴 때 언어 교육을 시킬 때 아이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이가 내는 소리에
그렇게 모방을 하는 겁니다. 행동도 모방하고. 그럼 아이들이 더 엄마한테 반응을 하면 또 엄마도 그에 대해서 반응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어떤 훈련으로서 이런 방식의 중재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 소리를 모방한 엄마 소리나 동작에 반응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통 아이들이 그 10세쯤 됐을 때는 굉장히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반응을 잘할 때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할 때 요청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이걸 맨드라 그러는데 맨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자기가 하는 모든 1인칭 나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나 사탕 먹고 싶어 이런 말보다도 철수가 사탕 먹고 싶어, 철수 맥도날드 가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이름에 대한 애착도 느끼면서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굉장히 바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됐을 때 전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죠. 이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 같은 호명 반응이라고 그러죠. 호명 반응이 없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회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그 사회성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더 어울린 말 같은데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친근감을 맺는데 동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기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범위가 한정적인 한두 사람의 어, 어, 제한돼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사회성이 지연됐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폐아동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부터 관계를 끊는 건 아닙니다. 자기 특히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호명 반응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름 부르면 반응을 하고 선생님을 매일 만나는 선생님에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반응하기는 참 어렵고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절대 반응 안 합니다. 슈퍼마켓 아저씨 반응 절대 안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 호명 반응은 사회성하고도 관계가 있다. 자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호명 반응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호명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호명 반응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어떤 상호작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용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호용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로 그 일을 해준다든지 동생이 그 일을 해준다든지 삼촌이 올 때마다 해준다든지 옆집 아저씨가 해준다든지 그리고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 이름 불러달라고 미리 약속을 한다든지 등등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이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호명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준다면 이것도 좋은 훈련이 되고 일반화시키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통에 대해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보통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히거나 뭔가 굉장히 그 당혹스러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이들이 웁니다. 실제로 아파서 우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아이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호호해 주길 바라거나 누가 안아주거나 누가 위로해 주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 위한 관심 유관으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러한 반응들 쓰러졌을 때 우는 반응은 역으로 따지면 자폐 아동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폐 아동들이 어디 가다가 쓰러져도 이게 울진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부딪혀도 딴 애들 같으면 굉장히 울 텐데 이 친구는 울질 않아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통각, 고통 감각이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둔감하다는 거, 이거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래들은 쾅 하고 그 쓰러지면 굉장한 고통이 뭐 엄습해 오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뭐 그거만큼 고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고통은 또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해행동을 즐기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듯이 어디 쓰러졌을 때 어, 갑자기 누군가 와서 나한테 안아주길 바라고 일으켜주고 도닥거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회적 어떤 욕구가 없다면 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다는 거는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는 아우성입니다. 그렇죠. 사회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너무 아파서 우는 거 빼놓고 울면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얻고자 하는 거 이게 다 사회적 행동입니다. 자, 근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선호하는 사물이나 그 사물의 한 파트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도 ASD의 그 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동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어떤 한두 가지 아주 특정한 것을 좋아하고 이제 어느 순간에 또 흥미를 잃으면 또 다른 거로 바뀌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선호도를 갖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자기 손의 일부분, 손가락을 자꾸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의 그 특별한 부분만 굉장히 집착한다든지, 트럭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트럭을 돌려놓고 뒤 근처에다가 이 바퀴를 이렇게 갖다 대고 바퀴를 계속 돌리면서 노는 아이들이 있죠. 뭐 아니면 인형 같은 경우 인형의 오른팔만 이렇게 자꾸 만지고 갖고 노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인형의 신발, 오른쪽 신발만 갖고 노는 친구들이 있다든지 어떤 사물의 한 파트만 집착하는 방식으로 놀이 활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선호도를 갖도록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걸 주고 혼자 놀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아동에게 다양한 것을 같이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좀 선호도를 늘려가고 확장하는 이런 방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의미한 반복 행동, 우리가 행동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갖다 이제 자기 자극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극을 얻기 위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도 자기 자극 행동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생 때는 그 주로 가는 데가 다방이었습니다. 다방. 지금으로 하면 이제 커피숍인데 커피숍하고 좀 개념이 좀 틀려요. 다방은 좀 그 지금과 같이 이렇게 커피 위주라기보다 다양한 차를 팔고 커피는 주로 이제 믹스 커피 같은 이런 종류의 커피를 주로 팔면서 보통 사람들이 앉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고 그 안에서 대화하고 마치 하나의 문화센터인 것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다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거 시험 공부할 때도 가긴 하지만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아니면 어떤 회의를 한다 그럴 때 아니면 또 성경 공부할 때 다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방에 가면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방은 주로 남녀가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고 데이트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방 소유주들이 눈치채는 게 있어요. 보통 그 여인을 기다리다가 여성을 기다리다가 이제 오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비싼 차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데이트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는 걸 보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어, 그 여성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지금같이 휴대폰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볼 텐데 옛날엔 그렇게 휴대폰도 없었고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만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헤어지는 어떤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여성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보통 사람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리를 떤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손을 움직인다든지 계속 자기자극 행동을 합니다. 가서 뭐
그 탁자를 두들긴다든지 탁자를 발로 이렇게 계속 찬다든지 아니면 손에 갖고 있는 뭐 이렇게 탁자를 긁는다든지. 그래서 항상 보면 물건을 이렇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자기 행동하는 사람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느 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거기다가 곽성량을 큰 성냥통을 하나씩 갖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시간이 지나도 이제 데이트 상대가 오지 않으면 거기서 성냥을 꺼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을. 어떤 친구들 탑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친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약속을 어기는 친구고, 이제 몇 개 이제 쌓기 시작하는 친구는, 여성이 이제 약속 시간이 거의 이제 한, 한 5분 지났다. 뭐 이렇게 탑의 높이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 쌓는 것에 자기자기 행동을 이제 어떤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다방에 기물을 이렇게 손괴하는 행동, 훼손하는 행동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자기 행동합니다. 무의미한 반복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달릴 떨거나 아니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자기 행동을 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굉장히 무료하기 때문에 자기자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패턴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던 길만 간다든지 어느 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딴 길로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텐트럼도 일으킬 수도 있고. 과거에 미랄학교 때 미랄학교 제가 교장을 할 때 항상 학생들이 등교할 때 제가 문 앞에서 맞이합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가 좀 늦게 왔어요. 네, 전화를 걸어봤더니 공사하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서 딴 길을 돌아서 오느라고 좀 시간이 좀 지체됐다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 늦게 왔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그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차에서 내리는 모습 보니까 거의 한 80%는 울기 일보 직전이든지 아니면 숨이 굉장히 가빠르든지 심호흡하고 내린다든지 얼굴이 사색이 됐다든지 뭐 물론 텐트럼 일으키는 학생도 있죠. 어떤 자기가 그 정해놓은 어떤 패턴이 깨지니까 이거를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극복을 못해서 템포 텐트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보통 이제 한 살 때 한두 단어를 사용하고 두 살 때는 한 10단어에서 크게는 200단어까지 사용하는 이게 언어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2년째 됐는데 우리나라는 3세죠. 3세가 됐는데도 아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세 때 아직까지 모발하면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형은 뭐 5살 때까지 말을 못하고 6살 때 말이 터져도 뭐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또래들은 계속 언어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늦게 터진 아동 나중이라도 다행스럽게 언어가 터졌지만 어른이 돼서는 말의 논리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말의 논리뿐만 아니라 단어 사용에 있어서의 조리 있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세 때 발화가 되지 않는다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자,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에 멈추거나 퇴행하는 경우, 이것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옛날 유아분개성 장애가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두세 살까지 잘 자라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아빠하고 공받기도 하고 아빠 엄마하고 막 따라다니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퇴행이 와서 대화도 안 하고 눈맞춤도 안 하고 호명 반응도 안 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죠. 예. 그래서 이런 계통의 발달 장애를 우리가 유아 분개성 장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예. 자, 이런 유아 분개성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은 굉장히 쇼크가 온답니다. 엄마 아빠랑 잘 의사소통도 하고 말도 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폐 증상이 생겨서 전혀 이제 세상과 등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굉장히 쇼크가 오죠. 예, 이런 분들은 좀 동호회 같은 것을 형성해서 서로 돕는 그런 분위기가 서구 나라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재 제가 소개했던 이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이 있다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한 두세 개가 있어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요. 뭐 한 80%라 그러면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자, 항상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 생각과 느낌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 느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한 느낌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자폐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특징적인 증상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거나 혹은 생각해서 다음에 한번 쭉 목록을 한번 적어 보길 바랍니다.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아니면 아직 자폐 증상을 받지 않았지만 특정한 나의 그 조카라든지 주위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뭐 특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했으면 그것도 리스트로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자폐성 장애 학생 교육의 이 3주차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조금 있다가 제 3교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